네, 안녕하세요. 보육학개론 이번 주차가 마지막 주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육 발전을 위한 현황과 과제, 첫 번째 보육 발전을 위한 최근 정책, 두 번째 보육 발전을 위한 과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육 발전을 위한 현황이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육 발전을 위한 과제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테마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보육 발전을 위한 최근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연장 보육입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나라의 보육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네, 맞벌이 부부의 보편화, 직업 구조의 다양화,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가족의 양육 기능은 약화되고 사회의 양육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서 영아 전담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그리고 장애 전담 어린이집 등 다양한 어린이집들이 등장해서 보육 서비스의 이제 양적 증가를 이루었으나 이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측면은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발전을 위한 최근 정책으로 연장 보육을 살펴보면 이제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 지원 체계의 개편을 이제 내용을 고시하면서 연장 보육에 대한 변화도 예고하였습니다. 연장형 보육은 기존의 어린이집이 운영되었던 12시간 보육 시간 외에 연장 보육 시간을 갖는 것으로서 별도의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보육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 실제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연장보육제를 2020년 3월로 새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과정을 두 개로 구분해서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 네, 하고 그리고 비용 방식과 전담교사 배치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은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이제 당번 교사가 아닌 이제 전담 교사가 보육해서 돌봄을 안정화시키고 보육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또 부모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지원 체계의 개편은 보육 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 보육 시간에는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시간으로 살펴보고자 하면 기본 보육 담임 교사는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연장 보육은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 전담 교사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연장 보육의 이제 개편이 되면 기존의 담임 교사가 종일반까지 맡아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 그것에 비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아주 줄어들고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오래 맡겨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연장 보육을 이제 전담 교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장 보육의 개편으로 인해서 보육 지원 체계가 다시 편성되면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 연구, 수업 준비 시간 등이 별도로 확보되어서 업무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형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지치고 또래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남아있다는 불안감을 심리적으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는 더욱더 책임감 있는 보육을 계획하고 실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편된 보육 지원 체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육 과정의 구분입니다. 어린이집이 12시간 7시에서 7시 30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 시간, 과정을 두 개의 시간으로 구분해서 기본 보육 시간과 이제 돌봄 시간, 연장 보육 시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별 개별 지원 체계에서는 각 보육 과정에 대해서 비용 지원 방식을 별도로 적용해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 방식 합리화를 시킵니다. 특히 연장 보육 시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배치를 하고 있고요. 부모의 시간제 보육 이용입니다. 네, 시간제 보육 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보육 서비스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양육을 하더라도 잠깐 자녀에 대한 이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복지 서비스가 되겠고요. 2020년 보육 사업 안내의 시간제 어린이집 목적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의 증가로 시간제 보육의 수요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간제 어린이집을 지원해요. 이제 다양한 보육 서비스와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하고 2017년 보육 사업 안내에서는 가정 양육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 등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맞춤 보육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의 사용은 종일제 어린이집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부모의 선택을 다양하게 해서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원 대상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간제 보육료 4,000원 중에서 정부 지원금은 3,000원, 그리고 부모는 1,000원만 부담하고 이제 우리가 전화나 임신 육아 종합 지원 포털 아이사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외의 보육 공간에서도 가능한데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한 개의 반을 기준으로 총 정원 이제 3명, 정원에 3명이며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평가 인증을 통과해야 되며 신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평가 인증을 신청해서 평가 절차가 진행 중에는 예외적으로 시간제 보육반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의 관리기관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고요. 거기에서 총괄을 하게 되며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교사, 어린이집 외 시간제 보육 교육기관에서 제공기관에서 채용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하게 되며 채용 조건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보육 경력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아 보육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네, 교사는 채용되면 시간제 보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차량 운행, 어린이집 행사 등 관계없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이 보육교사 자격이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 시간을 이용하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겸임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6에서 이제 2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는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기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서 월 80시간 이상 이제 월 80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아가 식중독 혹은 또 감염병으로 의심이 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이용이 불가능하고 부모는 시간제 보육 이용 신청서와 아이 행복카드 등을 제출하고 기저귀나 개별 침구, 간식, 급식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간제 보육도 이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강화입니다. 네, 보육교직원의 인성과 전문 지식, 그리고 교육 기술, 네, 그리고 보육의 태도 등은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 원장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보육교직원의 자격증 제도는 유아교사의 교원 자격의 이제 자격 취득 요건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러한 자격 취득 요건은 전공학과와 상관없이 기존 교과목 학점 이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서 보육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이수 교과목을 학점을 이제 상향 조절하고 있고요. 2017년 12월 28일 발표된 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따르면 보육 서비스의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양성 체계 혹은 자격 체계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자격 체계를 1급, 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이제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 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이제 대학 외에 보육교사 교육원 그리고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를 둬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이제 우리가 상장시킴과 동시에 보육교사 자격증 발부의 남발을 방지해서 보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재직 교사에 대한 보수 이제 교육도 관리를 강화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보해서 각 시도별로 위임되어 있던 보수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괄 기관을 두고 보수 교육의 지역별 기관별 편차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2020년 이제 우리가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상의 보육 업무에 공백이 있는 자가 다시 보육 현장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련 과정 및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8시간에 총 5일간 4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교육 신청은 보육 인력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불교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표 11-1에서 보시면 저희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격의 구분은 이제 보육교사 1, 2, 3급, 자격 방식은 학점 단위의 개방형, 관련 과목의 학점 이수식, 자격 부여, 최소 고절, 그리고 2급은 총 51학점, 성적 제한 없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기관은 일반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 기타 보육교사 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이제 유치원 정교사 1급, 2급 중교사로 나뉠 수가 있고요. 학과 단위의 목적형, 최소 전문대 이상의 관련 학과 졸업 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2급 총 72학점 이수가 있고요.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양성기관은 일반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영유아 발달 관련입니다. 이제 보육 발전을 위한 과제입니다. 2020 이제 20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놀이 중심 표준 보육과정 개정에 대해서 행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가 일상생활이 이제 곧 놀이이기 때문에 보육과정을 놀이를 넣어서 놀이 중심 보육과정, 네, 표준 보육과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 중심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놀이를 권장을 하면서 일과에서 놀이가 중요하고 그리고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놀이를 통해서 배우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놀이는 이제 영유아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네, 우리가 수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통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행복감 지수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의 놀이 시간에 대한 행복감은 놀이를 하는 시간이 길수록 행복감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이 경험의 유무는 성인이 된 후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로서 이제 표준 보육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결과가 아닌 놀이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과정 중심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네, 보육교사 관련입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 관련한 부분입니다. 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보육의 질적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교사의 질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근무 형태가 그쵸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사의 보육의 질적 측면이 아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련의 향후 과제는 연장 보육 전담 교사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가 있겠고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을 통해서 교사의 이제 업무의 과중을 이제 조금 줄여주는 것이 있겠습니다. 연장 보육은 기존 담임 교사의 연장 근무를 통해서 진행하던 방식을 2020년 3월부터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나누어서 4시 이후에는 이제 연장 전담 교사가 운영토록 정책을 변경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대부분은 기본 보육교사로 채용되길 희망하는 상황이라서 기본 보육교사가 연장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연장 보육교사의 질적 수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러한 이제 보육교사의 업무의 양을 줄여주는 것들이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근무 질을 그죠 교육의 질,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은 교사의 급여 체제와 복리 후생으로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재교육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적용된 3에서 5세 2019 개정 누리과정과 9월부터 적용된 1, 2세 표준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놀이를 전면에 내세우며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이제 지원하는 이제 교사의 관찰력과 이를 확장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강조됩니다. 교사 역량은 미리 계획된 교사의 계획안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현장에서 판단하고 대처하는 교사의 전문화된 판단력을 기초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지속적인 보수 교육과 교사의 자율성을 함께 점검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교사 교육 공동체가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 네, 세 번째는 보육기관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95년부터 97년까지 이제 어린이집 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가정이 82%, 직장 어린이집이 2.8% 등으로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질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들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새로 맞이 플랜 2010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의존하는 그런 보육 서비스의 실정은 이제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의 설립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수급의 불균형을 가지고 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확충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준의 공공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안으로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저출산 관련입니다.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이제 발전에 대한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심각한 저출산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합계 출산율이 가파르게 감소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저희가 책에서 2020년이라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 감소가 한 2, 3년 더 이제 빨라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겪은 유럽의 국가들은 그 해결을 위해서 각국의 사회 문화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서 출산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보육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로 다면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이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2차 기본 계획을 거쳐서 현재는 제3차 브릿지 플랜이 진행 중입니다. 네, 브릿지 플랜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냐면 제3차 기본 계획으로 이제 만훈 대책, 문화 관광 바꾸기, 만훈 대책, 그리고 제도의 실천, 아빠의 가사 분담, 그리고 민간 지역 정부, 그리고 사각지대 격차 해소 등 이런 것들이 구성된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행을 바꾸고 만훈 이제 결혼 정년기가 지나서 만훈 대책을 강화하고 그런 방향을 전환하며 제도적인 실천과 아빠의 가사 분담, 문화 확산, 민간, 지역, 정부 협력, 그리고 사각지대 격차 해소, 사회 구조, 경제 등 영역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노력과 예산의 투입으로 제도적 키트를 마련을 하였으나 실제 정책 수혜자인 영유아 부모의 체감 정도는 높지가 않고 그 이용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기 출산율 목표는 계속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육비 지원과 같은 특정 영역에 치우쳐서 지원하는 경향이 많고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배려 부족과 기업 및 민간 부분에 대한 참여가 결여됨으로써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였으며 가족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더디고 능력보다 학벌이 우대받는 노동시장, 입시 위주의 교육, 그리고 그것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를 통해서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각 가정의 여건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에서 5세 영유아 부모들은 정부의 가장 바라는 육아 지원 정책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의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연장 보육 예외에 24시간 어린이집, 그리고 휴일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이용을 증대시켜서 강력한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시설 보육 서비스와 양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2020년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 양육 수당의 지원 액수의 격차는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서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기를 원할지라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기관과 가정에 대한 지원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서 부모가 자신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또한 보육 시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도 필요한 우리가 보육 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원받고, 나머지는 양육 수당으로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부모의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 후에 재취업을 하는 데까지 평균 11년, 최대 20년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과 가정, 그리고 양립을 위해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유연 근무제 등 같은 다른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고 있으나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대체 인력의 부재, 회사의 분위기 등에 따라서 그런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출산 그리고 육아 등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직장에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각 가정이 여건에 따라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저출산 대책을 즉각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은 단기적인 임시 방편의 수단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별에 따른 양육과 가사 분담에 대한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위스와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를 개선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변화를 연구할 수많은 학자들은 불평등과 불균형의 제거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 언론이나 대중매체는 자녀 1인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어서 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부담을 부추기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대중매체에서 협력과 아울러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보육기관에서 가족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교육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시류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하며 자신의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육 관련 부모들의 정부 정책 인지나 이해 활용을 조사한 결과로서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활용, 그런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합계 출산율 변동은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부모의 인식이겠죠. 부모의 인식에 따라서 정부는 부모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과 양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결혼과 가정, 출산에 대한 인식과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정책들을 부모들이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의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육학개론 이제 이번 보육 발전을 위한 과제에서 보육 발전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아주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육의 발전을 위한 최근 정책도 있고요. 네, 최근 정책에서도 이제 연장 보육과 그리고 저희가 네, 부모의 시간제 보육 이육 그리고 보수 교육에 대한 부분들, 발달에 관련된 부분, 보육교사와 그리고 보육기관에 관련된 부분들,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번 이제 1학기 보육학 개론 네, 수업을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보육학 개론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러한 과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또 앞으로 다음 과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